당신의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갑자기 늘어난다면 그 원인이 지구 반대편이 아니라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정치인 한 명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일본에서는 여자 아베라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사나에노믹스라는 이름 아래 거대한 돈풀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일본이 엔화를 쏟아부으면 환율이 요동치고, 환율이 요동치면 한국의 수출기업 실적이 흔들리고, 기업 실적이 흔들리면 결국 여러분의 월급 봉투와 퇴직연금 수익률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거든요. 10년 전 아베 신조가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세계 경제는 요동쳤고 한국 원화는 폭풍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때는 일본이 물가가 끝없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의 늪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물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의 불길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같은 처방전을 완전히 다른 환자에게 쓰려는 셈이죠. 과연 이 위험한 도박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파편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지갑까지 날아올 수 있을까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카이치 사나에를 주시하는 진짜 이유는 그녀의 성별이 아니에요. 바로 그녀에게 붙은 별명, 여자 아베 때문이죠.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정치적 스승으로 공개 선언한 인물, 아베노믹스의 유산을 가장 충실하게 계승하겠다고 약속한 인물이 마침내 일본의 최고 권좌에 올랐다는 사실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장박동을 빠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2026년 2월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어요. 블룸버그 통신은 다카이치의 경제정책인 사나에노믹스를 아베노믹스보다 더 공격적인 확장재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책임있는 적극재정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었고 시장은 즉각 반응했죠. 니케이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인공지능과 반도체, 방위산업 관련주가 폭등하면서 일본 증시는 축제 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 같은 방산주는 하루 만에 17%가 뛰기도 했어요. 그런데 축제의 이면에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만큼 엔화는 가파르게 떨어졌거든요. 사나에노믹스가 본격화되면 과거처럼 시장에 막대한 엔화가 풀릴 거라는 공포가 외환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엔화가 급락하면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 전체가 연쇄적으로 흔들리고 그 충격은 결국 여러분이 매달 넣고 있는 연금 펀드의 수익률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시장이 다카이치의 일거수일투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 그 뿌리는 10년도 더 전에 벌어진 전대미문의 실험에 닿아 있습니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가 일본 총리에 취임했을 때 일본 경제는 한마디로 얼어붙은 호수 같았습니다. 물가는 해마다 떨어지고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았어요. 어차피 내일이면 더 싸질 물건을 오늘 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그 교과서적 사례가 바로 당시의 일본이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한때 7,000포인트대까지 추락했고 한세대전 거품 경제 시절 39,000에 육박했던 영광은 아득한 옛 이야기가 되어 있었죠. 아베는 여기에 충격요법을 들이밀었습니다. 그가 직접 지명한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와 함께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국채를 사들이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무제한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세요. 국가의 중앙은행이 찍어낼 돈의 한도를 아예 없앤다는 뜻이에요. 마치 댐의 수문을 완전히 열어젖히고 물이 얼마나 쏟아지든 상관없다고 선언한 것과 같았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어요. 아베노믹스 선언 이후 불과 1년 만에 니케이 지수는 60% 넘게 폭등했고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80엔 수준에서 단숨에 103엔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엔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죠. 수출 대기업들은 화로했어요. 도요타 자동차는 엔저 덕분에 연간 수천억 엔의 환차익을 거뒀고 일본 경제는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성공 경험이 전 세계 시장 참여자들의 뇌리에 하나의 등식을 깊이 새겨 넣었어요. 일본 정부가 힘을 얻으면 돈을 푼다. 돈을 풀면 엔화가 폭락한다는 공식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 아베가 아베보다 더 공격적인 재정 확대를 예고한 순간 시장은 자동으로 그 기억을 소환한 겁니다. 10년 전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반복될 거라는 공포가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을 동시에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 공포는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10년 전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이 도미노를 막아설 수 있을까요? 10년 전의 처방전이 지금도 통할 거라 믿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환자의 병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베노믹스 시절의 일본은 물가가 끝없이 추락하는 디플레이션, 쉽게 말해 만성 저체온증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체온을 올리기 위해 뜨거운 물을 부어야 했고 그래서 돈을 마구 찍어내는 게 정답이었죠.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엔화를 아무리 풀어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물가를 올리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일본은 어떨까요? 2025년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간 기준 2%대 후반에서 3%대를 오르내렸습니다. 한때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였던 나라가 한국의 물가 상승률 2.1%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30년 가까이 물가가 오르지 않던 일본에서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서민들에게 체감 충격이 어마어마해요. 한국에서 물가가 3% 오르면 장바구니가 가벼워졌다고 투덜거리는 수준이지만 일본 서민들에게는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낯선 공포에 가깝습니다. 동네 목욕탕 입장료가 하루아침에 50% 뛰고 회전초밥집이 재료의 품질을 낮추면서까지 가격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는 풍경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과거처럼 돈을 더 푼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열이 오른 환자에게 전기장판을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체온이 정상일 때 전기장판은 따뜻한 위안이지만 고열 환자에게는 목숨을 위협하는 독이 되죠. 돈을 더 풀면 시중에 엔화가 넘쳐나고 엔화가 넘쳐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치솟고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 이미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식탁이 더 얇아지는 악순환의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아베 시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 도미노의 첫 번째 패가 바로 환율이라는 거대한 폭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환율 이야기를 하려면 숫자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75엔과 157엔. 이 두 숫자 사이에 일본 경제의 운명을 가르는 심연이 놓여 있어요. 2011년에서 2012년 아베가 총리에 오르기 직전의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75엔 수준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초강세, 슈퍼 앵고 상태였죠. 엔화 가치가 하늘을 찌르니 일본 수출 기업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도요타가 자동차 한 대를 미국에 팔아도 달러를 엔으로 바꾸는 순간 수익이 쪼그라들었으니까요. 반면 수입품은 미친 듯이 싸졌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식료품, 에너지 가격이 엔화 강세 덕분에 바닥을 기었고 그것이 물가를 더욱 끌어내리면서 디플레이션의 늪을 깊게 만들었죠. 그래서 아베가 돈을 풀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린 건 논리적으로 완벽한 처방이었습니다. 엔화가 약해지면 수출 기업은 살아나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디플레이션 탈출의 불씨가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2026년 3월 현재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157엔을 오르내리고 있어요. 75엔이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엔화 가치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추락한 겁니다. 여러분의 지갑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일본 사람이 미국에서 1달러짜리 햄버거를 사 먹으려면 예전에는 75엔만 내면 됐는데 지금은 157엔을 내야 한다는 거죠. 같은 물건을 사는데 2배 이상의 돈이 드는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해외여행이 비싸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식료품의 상당 부분,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엔화가 약해지면 수입하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오릅니다. 밀가루가 오르고, 식용유가 오르고, 전기요금이 오르고, 가스비가 오릅니다. 실제로 2025년 도쿄의 신축 맨션 평균 가격은 1억 3,613만 엔, 한국 돈으로 약 12억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도심 6개 구의 평균은 1억 9,503만 엔으로 1990년 부동산 거품 절정기의 최고치 2억 2,662만 엔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미 슈퍼엔저로 수입 물가가 짓눌려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돈을 더 풀어 엔화 가치를 추가로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끓고 있는 냄비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치솟는 자산 가격 뒤에는 일본 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물가와 환율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일본 사회의 속살 자체가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잃어버린 20년 시절의 일본을 떠올려 보세요. 니케이 지수는 7,000포인트대까지 곤두박질 쳤고 1989년 거품 경제 절정기에 39,000에 육박했던 기억은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쿄 한복판의 땅값이 반토막, 또 반토막 나면서 모두가 가난해지는 시대였죠.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가난하다는 건 돈을 풀어도 사회적 갈등이 크지 않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물을 뿌리면 모두가 비슷하게 적셔지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니케이 지수는 2025년 한때 59,000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거품 경제 시절의 고점마저 가볍게 넘어선 겁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순금융자산 1억엔 이상을 보유한 일본의 부유층 가구는 약 165만 가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들이 보유한 자산 총액은 469조 엔에 달합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4,400조 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죠. 주식을 가진 사람, 부동산을 가진 사람, 특히 도쿄 도심의 맨션을 보유한 사람들은 지난 몇 년 사이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반면 자산이 없는 사람들의 현실은 정반대예요. 도쿄 23구의 신축 맨션 평균 가격이 1억 3천만 엔을 넘어선 상황에서 일본의 평범한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회전초밥집에서 재료의 질을 낮추고도 가격을 올려야 하는 서민들, 동네 목욕탕비가 50% 뛰어 발걸음을 돌리는 노인들,
이들에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는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과거처럼 무차별적으로 돈을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은 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산이 있는 곳으로, 이미 부유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요. 주식시장에 풀린 돈은 이미 주식을 가진 부유층의 자산을 더 불리고, 부동산 시장에 풀린 돈은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을 더 부풀립니다. 자산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오른 물가와 이자 부담만 남죠. 돈 풀기가 양극화의 가속 페달을 밟는 셈이에요. 사회적 분노가 임계점을 넘으면 그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꺼내든 카드는 과거의 복사본이 아니었습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약 250%. 일본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2025년 말 기준 국채와 차입금을 합친 국가 채무가 1342조 엔을 넘어서며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어요.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약 1경 2600조 원. 이 천문학적인 숫자 위에서 아베 시절처럼 무제한으로 돈을 뿌린다? 그건 이미 신용카드 한도를 다 쓴 사람이 새 카드를 발급받아 또 긁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모한 도박이죠. 다카이치가 이 딜레마 앞에서 내놓은 답이 바로 사나에노믹스의 핵심 철학인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었습니다. 일본어로는 세키니 나루 자이세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책임이에요. 과거의 아베노믹스가 헬리콥터에서 돈다발을 뿌리는 방식이었다면 사나에노믹스는 저격소총으로 정확한 표적만 쏘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21조 3천억 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돈을 전방위에 뿌리는 대신 인공지능,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 등 17개 핵심 전략산업에 7조 2천억 엔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첨단 반도체 개발에만 1조 2,300억 엔이라는 파격적인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증세 없이 세수를 늘리겠다는 역설적 목표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미래 산업에 정밀 투자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기업 이익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불어나는 소득세와 법인세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계산이죠.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논밭 전체에 물을 대는 대신 가장 열매가 많이 열릴 나무의 뿌리에만 집중적으로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마을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이 전략이 발표되자 시장은 즉각 화답했어요. 반도체 관련주와 방산주가 폭등하며 니케이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건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죠. 하지만 과연 이 정밀한 계산대로 현실이 움직여줄까요? 일본 내부의 사정만 놓고 보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밖에서 날아온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태평양 건너편, 미국의 재무장관이 직접 일본 경제에 목줄을 쥐고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어쩌면 다카이치의 정밀 타격 전략이 먹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는 진공 속에서 돌아가지 않아요. 특히 미국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태평양 너머에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2026년 1월 엔달러 환율이 159엔대까지 치솟으며 엔화 가치가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던 바로 그때 전 세계 외환 트레이더들을 얼어붙게 만든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주도하여 엔달러 환율의 레이트 체크를 실시한 겁니다. 레이트 체크란 중앙은행이나 재무당국이 외환 딜러들에게 현재 환율 수준을 확인하는 행위예요. 겉으로는 단순한 확인 전화에 불과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읽힙니다. 우리가 지금 환율을 주시하고 있다. 더 밀리면 직접 개입하겠다는 최후 통첩에 가까운 신호거든요. 총을 꺼내들진 않았지만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를 일부러 들려준 거죠.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레이트 체크 소식이 전해지자 엔화는 순식간에 1% 넘게 급등하며 3개월 만에 최고치인 152엔대까지 치솟았어요. 며칠 사이에 159엔에서 152엔으로 7엔이 움직인 겁니다. 선진국 통화에서 이 정도의 변동은 거의 지진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외환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정말로 개입할 수 있다는 공포가 번졌고 엔화 약세에 베팅하던 투기 세력들은 줄줄이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있어요. 니혼게이자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레이트 체크는 일본 재무성이 요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스스로 주도한 거예요. 미국의 재무장관이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먼저 나서서 시장에 경고를 날리다니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베센트 측 인사는 이것이 실제 외환 개입의 전 단계였으며 일본 측이 요청했다면 엔화 매수와 달러 매도를 동시에 실행하는 미일 협조 개입도 검토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미국이 왜 이토록 일본의 엔화 가치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단순한 동맹국에 대한 우정 때문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 뒤에는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계산한 냉혹한 경제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직접 입을 열어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2026년 1월 20일 그는 미국 장기 국채 금리의 급등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에서의 파급 효과를 분리해 생각한 것은 매우 어렵다. 미국의 재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자국 금리 상승의 원인을 일본에서 찾은 겁니다.
외교적 수사를 걷어내면 이건 사실상 일본 때문에 우리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직격탄이었죠. 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일본이 엔화 약세를 방치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 일본 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일본은행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는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었어요. 40년물 국채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4%를 돌파했고 30년물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면 왜 미국이 고통받느냐고요? 여기서 글로벌 금리 도미노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수십 년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금리가 낮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일본에서 초저금리로 엔화를 빌려 미국 국채처럼 금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죠. 그런데 일본 금리가 오르면 이 구조가 무너져요. 일본에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니 굳이 미국까지 갈 이유가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지난 1년간 일본 10년물과 미국 10년물 사이의 금리 격차는 무려 115bp나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국채 자체의 매력이 높아지니 글로벌 자금이 미국 대신 일본으로 유턴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국채를 사줄 사람이 줄어들면 미국도 금리를 더 올려야 하고 미국 금리가 오르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납니다. 이미 미국의 20년물과 3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한 상황에서 이건 트럼프 행정부에게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와 다름없었어요. 결국 퍼즐의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미국 금리가 내려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돈을 풀어 엔화를 약하게 만들면 일본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일본 금리가 오르고 그 여파로 미국 금리까지 덩달아 올라가요.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시나리오죠. 그래서 베센트가 직접 레이트 체크라는 칼을 빼들어 일본에 경고한 겁니다. 엔화를 더 떨어뜨리지 마라. 그건 우리 경제도 무너뜨리는 짓이다라고요. 일본은 이제 삼중고에 갇혀 있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치솟는 물가와 걷잡을 수 없는 양극화가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고 밖에서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이 환율에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어요. 여기에 GDP 대비 250%라는 세계 최악의 국가부채까지 등에 짊어진 상태입니다. 과거 아베 시절처럼 마음껏 돈을 풀 수 있는 환경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베노믹스라는 달콤한 꿈에서 일본은 강제로 깨어나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의 사나에노믹스가 과거의 복사본이 아닌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거대한 부채 위에 쌓아 올린 사상 누각으로 무너져 내릴지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결과가 어떻든 일본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파도는 반드시 한국에 사는 우리의 통장까지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